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고성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건 날짜는 기억 못해도 상황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저희 할아버지 댁은 경남 고성에 있습니다. 거의 깡촌이군요.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여름에 피서겸 휴가로 자주 내려가곤 했죠. 읍내에서 저희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 길은 산을 깎아 만들기를 대략 차로 20분 안쪽으로 달려야 도착을 합니다. 길은 포장도로로 좋은데 가로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차가 아니면 엄두가 안 나는 길이죠. 산길이라 처음에 엄청난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르막 끝에는 갈림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왼쪽은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저희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가도 저희 마을로 올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도로가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서 해안도로를 타고 오면 저희 마을로 도착할 수 있죠. 물론 시간은 배로 걸립니다. 암튼 시골에 저와 제 밑으로 사촌 동생 2명까지 이렇게 3명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고요. 당시에 저희 집과 고모댁이 다 바쁘셔서 휴가를 못 가서 저희만 내려와 있었거든요. 진짜 눈만 뜨면 바닷가에 나가서 놀다가 해가 질 쯤 되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기로 했었는데 5일이 지나고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왠지 모르게 1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오더군요. 저녁에 찌는 듯이 더운 탓도 있었지만 물에서 놀다 오면 항상 실신하듯 쓰러져 잤는데 말이죠. 셋이서 평상에 누워서 말똥말똥 하늘만 보다가 제가 그만하면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잠도 안 오고 배도 살살 고픈데 읍내 나가서 컵라면이랑 과자랑 좀 사올까? 자전거 있잖아. 앞에 라이트 있으니깐. 그거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잊지 못할 약 1시간의 라이딩을 경험합니다. 자전거 2대의 앞에는 저와 작은 놈이 타고 나머지 한 대의 큰 놈이 탔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큰 놈이 뒤에서 따라오는 구도였죠. 출발은 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위험하다. 라고 말이죠. 산에 내리는 어둠은 진짜 칠흑같이 어둡더군요. 라이트가 비추는 곳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산을 깎아 만든 길이라서 길 밑으로는 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사가 70도에 육박하는 비탈길이거든요. 출발한 지 10분 만에 위험해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어느새 읍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죠. 라면이랑 과자랑 음료수를 샀습니다. 음료수가 미지근하더군요. 무거운 음료수는 제 뒤에 타고 있던 작은 놈이 가슴에 안고 타고 그나마 가벼운 과자랑 라면을 큰 놈이 챙겨서 산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파른 오르막이라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 끝에 올랐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더군요. 순간 생각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해안도로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을 보니 12시가 되어 가길래 그냥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오르막은 거의 없이 약한 내리막이 계속 이어져서 편하게 올 수 있었죠. 근데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상하게 등이 쎄하더군요. 음료수가 시원하니깐 등이 시원하겠구나 했습니다. 오는 길에도 진짜 집중하면서 왔습니다. 혹시 어두운 길에 동생들이 다칠까봐요. 드디어 마지막 능선에 도달했을 때 왜 능선은 보는 쪽에서 저쪽 능선 넘어 내리막 전까지는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능선만 넘으면 마을까지 가파른 내리막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의 거진 다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 능선 끝에 빨간 벽돌로 지은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허름해서 사용하는 버스 정류장인가 싶었죠. 그게 보이더군요. 전 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빨간 정류장 오른쪽으로 난 길이 저희 마을로 가는 내리막길 시작점이었고요. 정류장을 기준으로 왼쪽에 못 보던 길이 하나 있더군요. 이상하다. 저기에 갈림길이 있었나? 전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갈림길 외에는 갈림길이 없거든요. 새로 생긴 길인가? 제가 차에 타면 심심하니깐 그냥 자는 버릇이 있어서 시골에 내려올 때는 항상 수면 상태였습니다. 물론 거길 지날 때도 항상 자고 있었죠.
그래서 길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몰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휘적휘적 자전거를 저어서 그 갈림길이 코앞에 왔습니다. 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죠. 근데 뒤에 있던 작은 놈이 형 우리 왼쪽으로 가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시골로 가는 내리막길을 날듯이 내달렸습니다. 내리막길이 경사도 있고 커브길도 많고 길어서 굉장히 위험했지만 전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속으로 정말 달렸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작은 놈도 무서웠는지 제 옆구리 쪽 옷을 꽉 움켜쥐고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그때 길 밖으로 안 떨어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전 그렇게 미친 듯이 내달려 시골 부둣가의 가로등 밑에 섰습니다. 혼자 가파른 숨을 내쉬고 있었죠. 도저히 뒤를 못 돌아보겠더군요. 그렇게 가로등 밑에서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큰 놈이 탄 자전거가 와서 옆에 서더군요. 뒤에는 작은 놈이 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더군요. 저는 울고 있는 작은 놈을 달래고 서둘러 시골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이 안 오더군요. 동생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뭐지? 이런 반응이실 겁니다. 제 동생들은 절대 형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생각해보니 작은 놈이 안고 있는 음료수는 엄청 미지근했습니다. 귀신이 산 초입부터 제 뒤에 타고 있었던 거죠. 산 초입부터 등이 서늘했거든요. 일단 달렸습니다. 귀신을 뒤에 태우고 달리는 기분 아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오줌 지릴 뻔한 건요. 작은 놈은 이미 내리막 처음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양손으로 음료수를 안고 있어서 급히 내려가자 튕겨 떨어졌죠. 그럼 내려오는 동안 제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다음날 부모님이 오셨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 생각은 못했을까요? 제가 시골로 가면서 정류장을 지날 때 항상 자고 있었지만 시골에서 집으로 오며 정류장을 지날 때는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걸요. 물론 갈림길은 없었습니다. 그쪽에만 버스 정류장 때문인지 가드레일이 없이 바로 비탈길이라 떨어지기 십상이더군요. 한마디로 그냥 낭떠러지입니다. 그쪽에 가드레일 없던 건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어리셨을 때 정류장 뒤에 엄청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에 사람이 목을 메고 죽고 막 이래서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큰 고목께 들은 얘기였죠. 그리고 이건 이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좀 커서 생각해보니 라이트를 비춘 고도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던 길이 왜 그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과 갈림길은 그렇게 잘 보였는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전거 라이트만이 유일한 빛이었고 음료수가 미지근해진 것과 등이 서늘한 것을 느낀 후 나와 동생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미지의 길을 피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 옷자락을 잡고 있던 것은 동생이 아니었으며 정체불명의 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 뒤에 비극적인 역사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을 살리는 점쟁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진급시험이 자꾸 미끄러져서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점쟁이는 그 회사를 거기라고 말하면서 거기의 높이는 원래 그 높이밖에 안 된다며 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더 높은 산을 찾아야지. 왜 이미 정상을 올라간 산에서 더 높이 올라갈 곳을 찾느냐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올라갈 곳은 하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은 친정 어머니와 고민 끝에 남편에게 회사를 옮길 생각이 없냐고 물었죠. 남편은 진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 어쩌고 저쩌고 우문하니 화를 냈고 아내도 남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친정 어머니에게 이직 권유를 받았고 남편은 고심 끝에 이직을 했죠.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에 사원들끼리 개를 묻어서 퇴직이나 경조사 때 챙겨주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받을 것들을 모두 받고 나왔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전 직장이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같이 근무했던 후배에게 들으니 사업 확장을 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돈을 끌어모으고 나서 고의적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못한 부담과
얼마 후 외환위기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부도가 났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의기소침해져서 아이가 울어도 젖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아이에게 화부터 내는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요. 남편 되는 사람으로서는 아이도 안타깝고 부인도 원망하며 싸우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보고 병원도 찾아가 보고 한마디로 별짓을 다 했더랬습니다. 이때에는 산후우울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거나 지나친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죠. 어쨌든 점쟁이가 용하다는 소문에 이 남자 역시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내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려고 하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이 낳고 몸이 허해졌으니 친정 가서 요양을 하면 자연히 나아질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아이야 라고 말했죠. 남편은 깜짝 놀라서 용하기는 용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쟁이는 남편에게 아이가 밤에 돌아다니거나 잠든 자리와 잠을 깬 자리가 다르면 시골로 보내라는 겁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이에 관해 물으려고 하니 시간이 흘러도 내 말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며 돌려보내려고 하니 남편도 의문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남편의 생각은 지금 특별히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잠든 자리와 잠을 깬 자리가 다르다는 말이 그때는 이해가 되질 않았죠. 어쨌든 남편은 아내와 아이를 친정으로 보냈고 얼마 후 아내의 증상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돌아와서 가정은 다시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아이가 잠이 든 후에 새벽에 화장실에 데려가려고 아이가 잠든 곳을 보면 아이가 없어서 집안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번은 부엌에서 발견이 되고 화장실을 혼자 가기 무서워라 하는데 방에서 잠든 것을 보고 자신도 잠이 들었죠.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자고 있어서 다시 잠을 재우고 다음날 아이에게 물어보니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밤을 새서 보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재우고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눈을 감는 것인지 실눈을 뜨는 것인지 모르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일어나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다른 방으로 건너갔고 돼지 저금통을 들어서 바닥에 깨고 앉아서 돈을 세고 있는 것을 아내가 아이의 등짝을 때리며 깨우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이들이 몸이 허하면 가끔씩 목류병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잊고 있었던 점쟁이의 말이 생각나 다시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의사의 말이 맞다며 시골에서 요양을 시키고 학교도 시골에서 다니도록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생각을 하다가 아내와 상의 끝에 아이를 친가 쪽으로 보냈죠. 요양도 하고 학교도 그곳에서 마치도록 해준 다음에 올라와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후로 아이에게 별다른 증상 같은 것이 없었는데 시골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좋아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독립심이 강한 아이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유분방하게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니 아이의 몸도 건강해지고 성격도 활발하고 무엇보다 친가 쪽 어르신들 중 어르신이 계셨는데 옛날에 마을 훈장이셨다고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오면 닥달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아이에게 수학과 천자문 등을 배우게 하면서 이분의 성향이 놀고 먹는 게 아이들의 일이고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신 분이며 학식이 있는 분이셨죠. 그 아이는 호기심에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 닥달하거나 재촉하지 않으니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서 초중고를 시골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왔는데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을 진학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이 아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이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아이가 목류병을 앓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남편과 아내는 아이를 시골로 보내놓고 나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걱정이 되었겠죠. 점쟁이는 아이의 성격이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부모들이 간섭을 하면 아이는 무수한 스트레스로 부모들과 전쟁을 할 거라고 했죠. 즉, 자기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또래 아이들이 대학 가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쯤 이 아이는 매일 도서관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꾸준한 독서와 도서관에서 엄청난 독서량과 공부를 통해 이 아이는 5개 국어를 구사를 하게 되었고 자신의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자 천안에 있는 대기업 공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기반을 잡고 시집도 가고 애도 키워놓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퇴사해서 작가를 하다가 지금은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배의 선배 중에 여자들을 몰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죠. 이 선배는 여자를 사귀면 천생연분처럼 지내다가 여자 집으로 인사만 가면 집안 어른들이 그 선배를 집안 원수를 만나든 욕하고 물세례를 받으며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나에게 뭔가 시었나라며 농담을 했을 때 그 후배가 어디 가면 용한 점쟁이가 있다며 가르쳐줬는데 그 선배는 미신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가서 손해보는 것은 아니니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그 선배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메모지를 꺼내서 약도와 주소를 적어주고 집에 주워온 거울을 들고 메모지에 적힌 장소로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뭔가 이상했지만 그 후배는 그런 쪽으로 해박하고 어떤 일이든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선배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에 그 선배가 찾아갔죠. 물어 찾아간 이 스님은 아닌데 스님 행색을 하고 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거울에 부적을 붙이고 밤에 그 거울 주변에 마른 장작을 쌓아놓고 태워버렸죠. 그러면서 인형과 거울은 절대 주워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그 선배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여자를 한 명 만나서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는 일은 없었고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중 한 명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점을 봤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쌍의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이 남자는 팔자가 결혼할 팔자가 아니다. 만약 결혼한다면 색시는 이 남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남자에게 잔소리나 간섭 등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외도나 술, 도박 그런 거는 없는데 밖으로만 나다니려고 한다며 결혼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점을 보던 여자는 기가 막혀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약 1년이 지나고 그 여자는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밖으로만 싸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싸워도 보고 달래도 보고 직장 퇴근 후에 만화방과 오락실 그리고 지인들 술자리 등등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을 넘기면 들어와서 자고 다시 출근하고 퇴근 후엔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그 여자는 점쟁이에게 하소연을 하며 방법을 문의를 했지만 원래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팔자가 아니고 가두려고 하면 더 나갈 것이고 그냥 내 팔자려니 포기하고 살 거 아니면 아기가 없으니 헤어지고 새 출발을 하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의 문제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착실하고 능력도 있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지듯이 실패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곧 혼기도 닥쳐오고 기반을 잡아야 하는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고 불안해진 할머니는 점쟁이를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막내 아들 때문에 오신 거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직 자기 길을 못 찾은 것 뿐입니다. 올해 안으로 귀인이 찾아와 손을 내밀 것이니 걱정 말라며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안심이 되면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아들이 잘 된다는 말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을 믿으며 아무 소리 없이 있었답니다. 이때가 10월경인데 그 한 해가 지나려면 2달밖에 남지 않았죠. 11월 말즈음 할머니의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하산을 하던 중 어떤 중년의 아저씨로부터 막걸리 한 사발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아들도 산속에서 막걸리의 유혹에 이끌려 막걸리를 먹으며 경치 감상과 함께 그 중년의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고 다음날 그 중년의 남자에게 연락을 받고 나가
임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실패를 많이 겪어봐서 그간의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데 나름의 통찰력 같은 게 뛰어났고 천성이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그 아들이 뭔가를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었죠. 그 중년의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마다 똑부러지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년의 사람이 중견기업 사장이었는데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던 회사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던 중 산에서 만나 초고속 승진으로 지사의 중역으로 올라가서 차후 그 지사를 인수 후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는 중이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점쟁이가 찬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을 가던 중 어떤 여인을 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던져주고는 궁금하면 이리로 찾아오라는 메모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여인이 궁금해서 그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유는 말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이름을 바꾸라고 했더랍니다. 그 여인은 점쟁이의 말에 장명소를 알아보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 여인은 모 기업의 투자자였는데 모 기업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어떤 사람과 돈을 같이 합쳐서 투자를 했던 동업자가 한 명이 있었죠. 이 남자가 기업의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규모가 날로 커져서 이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때까지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그 남자는 결국 생각한 게 그동안 기업에서 빼돌린 돈을 챙겨서 해외로 튀려고 계획 중이었고 자금을 합쳐서 투자를 했기에 그 여인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동업자는 여인에게 자신이 가진 지분을 매입 시점보다 싸게 남겼고 그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해외로 도피를 했죠. 다른 투자자들이나 기업 관계자가 그 남자를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모든 화살이 그 여인에게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개명을 한 후 그 일이 터졌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 이름에 그 여인의 이름이 없어서 한동안 경찰이 그 여인을 귀찮게 하지 않았고 그 동업자가 싸지른 똥 때문에 꽤 많은 돈이 눈먼 돈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의 잘못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수사를 받았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비켜가게 되었고 회사에 터진 문제를 수습하는 중 생긴 눈먼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막판에 그 여인이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해서 눈먼 돈이 그 여자의 수중으로 떨어졌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기업들의 수출이 활발해져서 그 회사의 공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게 되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시점에서 모든 지분을 팔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그 여인이 내 여동생의 사장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점쟁이가 용하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 점쟁이를 시험해 보고 싶은 나쁜 생각을 가진 어떤 아줌마가 찾아갔습니다. 이 아줌마는 결혼 후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이 아줌마의 심보가 얼마나 고약하냐면 남편은 병석에 누워있는데 이 아줌마는 남편의 병수발은 들지 않고 외도의 밖으로만 써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이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시기였습니다. 그 점쟁이를 찾아갔죠. 죽은 전 남편의 사주를 들고 가서 자신과 궁합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 점쟁이가 일어서서 밖에 나갔다 오더니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그 옛날에 빨래 다지는 방망이 아시죠? 사극 같은 거 보면 돌 위에 올려놓고 여자들이 마당에서 방망이로 두드리는 거. 그 방망이로 그 아줌마를 뒤지게 패면서 하는 말이 이 죽일령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가져오느냐며 남편의 병수발은 못들 망정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거리냐며 뒤지게 팼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아내를 찾던 남자가 그 점쟁이를 찾아왔습니다. 점쟁이는 남자에게 왜 그렇게 안 사람을 닥달했냐며 꾸중을 했고 자기 발로 나갔으니 자기 발로 들어올 거라고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만약에 찾는다면 더더욱 깊은 곳에 숨을 것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당장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서 울고 있고 집안 살림에 이런저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용하다는 소문만 듣고 갔는데 기다리라 하니 복채도 주지 않고 성질을 부리며 그 집을 나섰고 계속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저곳에서 목격자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는데 갈수록 흔적은 없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남자는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고 점쟁이의 말이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이곳에 같이 왔을 수 있었는데 더 꼭꼭 숨어버렸다고 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들 잘 키우고 막내딸이 한창 클 나이니깐 엄마 역할까지 잘하고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즈음 스스로 올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도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말에 그 남자는 돌아갔고 그때부터 아이들 뒷바라지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아내에 대한 일도 점점 희석되어 버리고 이젠 꼭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니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닦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더 기다려 보라고 했고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혼을 해도 아내가 나타나고 나서 하라고 했고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짐을 당신이 떠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답답했지만 어쩔 방도가 없어서 아내를 찾기 위해 안 해본 방법이 없었기에 그 점쟁이 말을 믿고 다시 또 정신없기 바쁘게 생활을 했죠. 어느덧 막내딸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입학식 날 아이의 입학식을 가려다가 바빠서 가지 못했는데 막내딸이 집에 올 시간인데 저녁 때까지 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딸이 집에 들어오니 왜 이리 늦게 왔냐고 이젠 중학생이니 앞으로 어쩌고 하며 잔소리를 하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막내딸이 순간 나 밥 먹었어 라고 했죠. 그 남자도 그냥 대충 넘겼는데 갑자기 불현듯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에게 다그쳤는데 처음엔 친구라고 하다가 닥달을 하니 엄마가 찾아와서 짜장면하고 이것저것 사주었다고 했고 그때 보니 막내딸이 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당장 아내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점쟁이의 말도 떠올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늦게 해서 집에 왔는데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냉장고에는 반찬이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피곤도 하고 술 기운에 몰랐는데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김치는 얻어먹거나 아니면 사먹었고 정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소홀함에 매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생기가 넘치고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방학이 되었는데 아들과 딸 둘 다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 남자는 여기저기 찾다가 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점쟁이가 아이들이 엄마 찾아갔는데 왜 이리 호들갑이냐며 그동안 안 냈던 복채나 내고 가라고 했죠. 그동안의 복채를 내밀고 나오는데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의 운명을 한번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재혼하지 말고 그냥 아내가 돌아오면 내키지 않아도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고 당부를 하며 장사는 하지 말고 아내가 기반을 닦아놓았으니 그냥 시골에 집 하나 얻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죠.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나타났고 지방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다고 지금은 단골도 많이 생겨서 식당도 확장 공사를 했고 그네가 고등학교 가면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품이 필요할 땐 없다가 다 키워놓으니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들을 데려간다고 한 거죠.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화가 나서 필요 없으니까 나가서 혼자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남자는 재혼을 했고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왔다 갔다 하며 자기들이 알아서 커가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없는 줄 알았던 재혼한 아내가 갑자기 아이들을 3명이나 데려왔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기가 막혔지만 분을 삭히며 갑자기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죠. 그래서 남자는 재혼녀에게 나에게 더 숨기는 거 없냐고 물었고 숨기는 거 없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홀어머니까지 집에 들였고 그와 동시에 재혼한 아내가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재혼녀와 그 남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죠. 재혼녀의 아이들은 그동안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남자는 미쳐버리려고 했는데 가관인게 재혼한 아내가 갑자기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였죠. 말을 들어보니 솔깃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점쟁이의 말이 떠올라 구미가 당기지만 장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여자는 자기 혼자서라도 할 것이라며 자신의 아이들과 홀어머니만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때 전 아내가 나타나서 그 재혼녀의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정성스레 키웠고 재혼녀의 아이들은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가까운 시골의 집과 땅을 사서 점쟁이의 말대로 집안 식구들 벌어먹을 거리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남자가 채소를 잘 키우는 거였죠. 그것을 키우기도 잘 키우고 보관도 잘해서 전 아내에게 보여줬고 이거 한번 팔아보자고 해서 시골집 근처에 땅을 하나 사서 그 남자 보고 야채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전 아내가 도시권에 들어가 영업망을 뚫어주고 다져놔서 납품처는 바로 정해져 있었죠. 야채가 싱싱하고 단연간 식당을 해왔던 노하우로 전 남편에게 식재료 납품이 늦어지거나 못했으면 못했지. 급하다고 상태 안 좋은 것은 절대로 납품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야채의 상태가 좋은 것은 팔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줘서 사람의 인심이 올라가고 납품에 차질이 생기거나 늦어도 항상 싱싱한 재료들만 납품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납품처가 늘어났죠. 지금은 여러분도 한 번쯤 봤을 만한 야채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입니다.